반드시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이 사람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경제와 정말 직결되는 어떤 그런 인물. 설명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바로 허생. 네. 제가 매점 매석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격이 뛸 걸 사놨다가 가격이 충분히 뛰었을 때 내가 쫙 팔았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많은 독점 기업들은요. 혁신을 가지고 시장에 새로운 선택권을 더 준 거예요. 어쨌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독점을 아주 잘 사용했던 사례가 이제 모르시죠. 그래서 뭘까요? 기가 막히죠. 바로 이 허생이 상업 발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점 매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정리가 되네요. 한마디로. 저 그런 거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저는 그 경제에 숨겨진 한국사를 또 설명하는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부분을 주로 설명하는 박정호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재밌게 지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요? 아, 진짜 좋네요. 이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촬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본 녹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한옥에 대한 그 미학을 알려주셨던 거 있잖아요. 안에서 보는 거.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진짜 좋아요. 카메라 앵글이 아마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게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네, 네. 한옥마을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네. 오면은 밖에서 한옥을 이렇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사실 한옥은 네. 이 안에 들어와서 네. 저 밖에 있는 담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는 맛이거든요. 이게. 네. 제가 그걸 지금 느껴서 그죠? 뭔 소리 딱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보세요. 네. 여기 지붕선이며 뭐며 네. 뒤에 이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의 높이나 이런 게 왜 그런지 딱 설명해 그럼요. 주셔서 알았어요. 높지 않아요. 이렇게. 네, 밖을 진짜 볼 딱 수 보기 있는. 좋아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네. 또 이렇게 기다렸던 이 녹화 시간인데 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이 사람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경제와 정말 직결되는 어떤 그런 인물? 설명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바로 허생. 네. 허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허생이라는 인물은 사실 당시에 어떤 누군가를 투영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소설이지만 이거는 독점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진짜 알면서 딱 쓴 그런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소설이니까 의미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단군 이야기 우리가 뭐 곰의 자손이니까 거짓말인가? 의미 없나?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 시대를 다 담고 있는 시대 배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그 모순이라든지 어떤 해결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허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오늘 그럼 독점이라는 얘기를 좀 더 그쪽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해보시는 네, 건가요? 그리고 허생이라는 사람은 이 독점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당대에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어떤 상인들은 꽤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남은 뭐 얘기해봤자 잘 많은 분들이 주지를 못하실 거고 그래서 허구 인물이지만 그분들의 모습이 투영돼서 소설화된 허생을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할 실존 것이다. 인물의 모습을 이제 네. 허생이라는 네, 이름을 그렇죠. 빗대서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허생 이게 재밌는 역사 시간에 네. 재밌는 소설 이야기로 그 당시를 이야기했던 데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네. 좀 더 깊숙하게 한번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한번 재해석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먼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허생의 이야기 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허생은 진짜 아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어도 그냥 확 뭐 경제적 얘기들이 연결이 막 되겠네. 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허생을 한번 볼 텐데 네. 어떻게 이 허생이 독서를 지금 때려치고 밖으로 튀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큰 건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한 건 크게 하지 소설에 않습니까? 나오죠. 예. 그렇죠.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경제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허생이 이제 그 결국 장사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장사를 할 때 이 사람이요. 어떤 물건으로 장사할까? 여기서부터 사실 굉장히 경제적 식견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장사 품목. 우리 아까 바로 봤던 네. 그 영상에서 말총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과일이에요. 과일. 네. 사실 이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식견이 높은 선택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과일, 말총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그 두 가지 물건은요 필수품이에요. 이 필수품. 필수품은요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필수품 같은 경우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비싸면 안 사 이래도 되지만 그렇죠. 이거는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거든요. 과일도 과일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사는 유교 사회 때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요. 성략 그 위에 과일은 반드시 올려놔야 되고. 가장 귀한 거, 그렇죠. 가장 좋은 거, 맞습니다. 비싸더라도 조상님 드실 거니까. 네. 그래서 그 필수품에 해당되는 과일, 제사에 쓰이는 그거 매점매석하기 제일 쉬운 거고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기 좋은 거고요. 말총 역시도 당시에 이런 볼펜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필수품을 가지고 일단 장사를 하겠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좋은 조건이었고요. 그다음에 필수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 게 대체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체제? 네.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과 떠나서 이제 대체제란 또 다른 다른 개념이 개념. 있어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대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어떤 편익을 누릴 때 네.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재화가 뭘까? 그게 대체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갈증이 난다. 네. 그럴 때 탄산음료가 하나 생각난다. 네. 그럴 때 콜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이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대체제인 거예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먹을 때는 콜라가 대체제 되는 그렇죠. 거고, 콜라 먹을 때 사이다 대체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게 대체제인데요. 사실 이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팔려고 했었을 때 아무리 네.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네. 이거 비싸니까 다른 대체제 싼 거를 사버려야지 해버리면 네. 다른 싼 거를 사버려야지 해버리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거든요. 싼 거 그냥 사버린다고 하면 비싸게 받고 싶어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가격을 낮춰야 돼요 팔리려면. 그렇죠. 그런데 필수제면서 즉 반드시 사야 되면서 대체품도 찾기가 어려운 대체제가 없는 말총이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었을 땐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하면서 소비자들을 아주 우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돈 많이 벌겠네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또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네. 이것은 뭐냐면요. 소비자가 그 제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그 물건을 얼마만큼 살지 말지 하는 수요를 얼마만큼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쌀 생각해 보세요. 쌀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 3끼 먹던 걸 한 끼를 줄이십니까? 그건 안 아니죠. 되죠. 네, 반대로 먹어야죠. 쌀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네. 하루 3끼 먹던 걸 5끼로 늘리세요? 그건 아니죠. 따라서 필수제 같은 쌀처럼 우리가 늘 먹는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가격에 크게 수요량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늘 필요한 만큼 필수제니까 네. 그만큼의 소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수요량이 크게 늘었다든가 크게 줄던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비탄력적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 그런데 이제 사치제라든가 또는 대체제가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볼펜 이거 말고도 다른 볼펜들 수없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볼펜은 굳이 집에 있는 거 써도 되지 더 안 사도 그만이거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볼펜 가격을 제가 조금 올려버렸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아 비싸네 하고 안 사는 비율이 확 드러나겠죠. 눈에 띄게. 이렇게 대체품이 많거나 아니면 굳이 살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지 말지를 크게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탄력적이다. 네, 네. 그런데 이 허생의 이제 품목들, 네. 아까 말총하고 과일 이 두 가지는요. 네. 당연히 비탄력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비싸건 싸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제품들은요. 네. 싸게 팔아야 될까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이제 뭐 경작자 다 드셨어요. 장난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나? 비싸게 팔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허생은요. 네. 이렇게 자신이 이 물건들을 미리 사놓고 비싸게 팔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독점 시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태를 이 소설 속에서 그대로 묘사해 놓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에요? 사실 이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 실패. 네. 시장 실패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유스러운 거래를 통해서 가장 높은 사회적 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일견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독점 상황은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독점 기업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규제를 한다든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1980년에 네. 독점 규제 및 네. 공정거래에 대한 관한 법률이라는 걸 제정해요. 우리나라도 네, 독점 기업이 행포를 부려서 건전한 시장 균형이나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걸 막기 위한 법.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 이것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도 이 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매점 매석하면 안 돼요? 사실 매점 매석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제가 허생처럼 하겠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람직한 시장과 네. 그냥 시장 기능이 작동한 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나는 매점 매석해서 내가 큰 부를 쌓았다. 그럼 그 선생님의 행위는 사실 지탄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격이 뛸 걸 사놨다가 가격이 충분히 뛰었을 때 내가 쫙 팔았다. 이거는 사실 그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그 자본이 가장 원활하게 공급되지가 않아요. 효율적으로 쓰이지가 않죠.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그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 전반의 그렇죠. 조화로운 균형, 그렇죠. 발전, 성장 이런 걸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편파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제 규율을 하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네. 이 독점이라는 게 그럼 최근에는 물건을 한 사람만 만들어서 팔면 이게 무조건 독점 시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집에 컴퓨터 있으실 텐데 네. 운영체계 당연히 어느 운영체계 쓰세요? 우리 뭐 대한민국 제일 많이 쓰는 운영체 쓰죠, 저도. 그 M으로 네, 시작하는 네, 회사 네, 거 네. 쓰시죠? M모사. 네. 네. 대부분 그거 쓰는데 그 사람 독점이죠. 우리 그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독점으로서 왜 법 적용 안 돼? 그렇죠. 네. 이게 미국에서 실제 그것 때문에 한번 10이 아닌 12가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네. 독점이냐 아니냐를 아까 선생님이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뭐 다 사가지고 판매하는데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무조건 막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네. 그 사람이 그걸 전부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독점으로 봐서 규제를 해요. 그런데 애매하겠다, 아무리 그 시장 기준이. 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신생 기업이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거나 발전하는데 점유율이 높다고 그게 꼭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또 다른 도전자가 와서 그걸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독점이라고 이제 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MS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네. 이거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지만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얘가 독점 기업으로 행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 새로운 어떤 도전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고 시장이 원활하게 아직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점을 이제 바라보는 견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네요, 이게요. 맞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현재로 적응을 하면 요거는 이제 요 법에 위촉될 수 있다. 위촉될 수 있죠. 아, 그럴 네. 수 있다. 네. 근데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거 변 씨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네네네. 또 이렇게 쿨하게 또 갚기도 해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50만 양은 너무 많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다친다. 네. 라고 하면서 또 그냥 이게 또 이렇게 내놓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허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독점을 했지만 그 독점 이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좀 굉장히 또 평가를 받을 수, 기본적으로 이 매점 매색이면 욕심 많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허생은 또 그런 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전 참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네. 이 허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마지막 모습도요. 네. 사실 우리가 그 근현대에서 산업혁명 이후 태동했던 진짜 전 세계적인 거대 재벌들이 있어요. 네. 철광왕, 카네기, 뭐 예를 들어서 철도왕, 뭐 밴더빌트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어떤 거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마지막 자신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 행위예요. 카네기 하면은 카네기가 세운 홀, 카네기 문화예술을 위해서. 네네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학교 또 카네기 멜론. 그 다음에 밴더빌트라는 세계적인 거부가 만들었던 밴더빌트 대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M사 그 네. 운영 체제의 네. MS사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맞네. 엄청나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모습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놀랍게도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허생을 통해 가지고 한 독점 자본가의 모습을 한번 쭉 생로병사를 보여준 쫙 거예요. 보여준 지금 현재 보여주고 대단하네요. 이게 진짜 놀라운 소름이 일이에요. 돋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 제가 우리 역사를 쭉 보면서 경제를 공부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독점이 나쁜 거냐? 나쁜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점 기업은 어떤 독점 기업의 행포 때문에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걔가 뭐 좀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리면 네. 첫째는 그 독점 기업으로 인해서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시장을 잡았어요. 근데 그 치열한 경쟁 또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자들 아주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발전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해 줄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감이 오지 못하게. 그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독점 기업이 그런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독점화되고 나면 약간 나태해지거나 발전이 늦어지거든요. 이게 독점 기업의 비효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 안 좋고요. 네. 그다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교란시켜서 우리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또 막는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독점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안 좋아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네. 아주 좀 시점을 약간 이제 그런 정적인 시점으로 지금 독점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약간 시계열상에서 보면요. 많은 독점 기업들은요. 처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더 제공해 준 기업들이었어요.
오히려 독점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권을 줘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잘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진짜 부담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라는 퍼스널 컴퓨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운영 체계를 MS가 네. 처음 만들었죠. 네. 그거는 처음 MS라는 제품 그 운영 체계 때문에 컴퓨터라는 물건이라는 옵션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하나 더 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업무 처리하면 더 편해졌네? 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문서로 작성하든지 뭘로 했던 게 타자기를 치든지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걸 이제 선택권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맞아요, 시장점이 맞아요, 높아지니까 맞아요. 그게 독점화가 된 거예요.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사실 독점 기업은 처음에는 어떤 그 기업가나 그 창조자가 혁신을 가지고 시장에 새로운 어떤 그 뭐를 선택권을 더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 큰 편익과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시장을 꽉 잡아버리고 그러다가 뭐 횡포도 분명히 있던 데도 있어요.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시점을 좀 달리하면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 시결상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선택권을 더 줘서 인류의 번영에 기여했던 기업들이 참 많다라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진짜 창조적 행위 자체를 그렇죠. 막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닌데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독점과 관련된 규제를 네.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군요. 하나의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또 엄청난 또 탁월한 그 독점을 아주 잘 사용했던 이 정부에서 네.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모르시죠? 그래서 뭘까요? 아주 특이한 건데요. 병뚜껑 아시죠? 뭐 이렇게 우리 그냥 오픈으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콜라병? 유리병에 있는 콜라병, 네. 네. 콜라병, 사이다병 이렇게 막에 네, 돼 있는 네, 새로 돼 있는 거. 그 병뚜껑 아무나 못 만드는 거 아세요? 그 회사에서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한 4-5개 업체로 늘었는데요. 초창기 때는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병뚜껑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유리에다가 안 깨지게 이걸 딱 그 쇠로 된 거를 감싸는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어서 그래서 그 한 회사만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일부러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를 한 회사로 정해놓은 거예요. 독점화해서. 왜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이게 바로 주세 때문이에요. 주세. 우리가 이 주류는 네. 세금을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된 주류가 너무 많이 유통이 있을 수 되고 있죠. 세금이 네. 탈세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뚜껑 개수? 그래서 뚜껑 개수만 세면 몇 개가 어디로 팔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뚜껑 개수만 세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어느 모델이 몇 개 나간 거야? 어느 회사에 어느 모델이 몇 개 나간 거야? 기가 막히죠. 병뚜껑에 또 그런 독점이라고 하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세금과 그렇죠. 또 연결이 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게 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라는 어떤 개념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처음 이제 서두에 던졌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허생에는 그건 안 나와요. 국가의 입장에서 그럼 이 허생을 우리가 탄압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해법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박지원이 만약에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든가 허생을 잡아다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회사를 어떻게 했다면 약간 독점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좀 초창기 모델만 제시한 거에 국한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은 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조차도 뭐냐 독점 시장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방편으로 let it be 뭐예요? 냅둬라? 냅두자라는 거예요. 얼핏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독점 시장을 관리 감독하겠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독점 기업이 우리에게 제공해줬던 편익보다 그 편익이 오히려 더 감소된다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그게 정말 좋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차선책은 된다. 그래서 때로는 냅두는 거, 그냥 독점 기업을 냅두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게 진짜 아주 혁신적인 경제학자들이 또 제시하는 이론 중에 또 하나예요.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아마 박지원이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점을 우리 정부나 허생이 결국 말로를 국가에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과징금 물고 이런 걸로 생각 안 해봤겠어요 왜?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허생을 보면서 저희 느낀 게 뭐냐면 역사로 이제 한번 좀 돌아가 네, 볼게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경제 딴 소리 쭉 많이 갔는데 했네요. 네.
조선 후기가 들어가면서 어차피 어떤 그런 그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화폐 같은 것도 쓰고 상평통과 네. 대표적인 아, 건데 이때죠,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업의 발달 과정을 바로 이 허생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박지원이 이 허생이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상업 발달의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점 매석을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어떤 그 시장 상황이든지요. 네. 성장을 해가면서 승자들이 독점화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조선 후기에서 보고 아마 이 소설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선 전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는 네, 상황이 네, 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점 매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투영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맞습니다.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근데 조선 후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식민지 근대화론? 아, 네. 이게 그거랑도 결부가 되나요? 왜냐면 네. 조선 후기까지도 조선 시대는 그저 농업국가에 불과한 나라였다. 아, 그렇게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이제 식민사가 예, 이제 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허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면 아니다. 아니죠. 조선 후기엔 이미 어떤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맹아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경제 상황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인물. 딱 정리해 주셨어요. 아 예, 괜찮죠. 맞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인물이 나오면 견줄 만한 경제학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는 그 경제 이론을 제시했던 분은 사무엘슨이라는 사무엘슨. 대학자가 네.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사실 사무엘슨은 경제 이론에 손 안 댄 분들 파트가 없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저울질할 수 있는 다양한 초창기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아마 사무엘슨이 이 허생전을 누가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줬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을 읽으면서 뭐라고 미소를 딱 치면서 야 조선의 선조들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성조들이라는 사람이 참 경제적 식견이 높구나라고 아마 되새겨줄 만한 학자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허생이 이제 환생했어요. 논문 하나 쓰신답니다. 네. 어떤 논문 쓰실 것 같아요? 논문 주제. 논문 주제. 네. 독과점과 관련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킨 것이냐, 아니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이 써도 될 것입니다. 갑자기 세련돼지는데요. 왜냐하면요, 내가 장사를 해봤더니 이래. 그거를 이뤄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름도 딱 지어주시면서 멋있게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허생은 이제 건강한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저번에 우리 한 번 한 것 같은데 부자세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부자세. 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레즈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베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을 개진하셨을 것 같아요. 허생이 독점, 매점 매석 이런 거 딱 얘기하면서 네. 그 이후에 어떤 그 개선 방향으로서 네, 어떤 네. 부자세라든지 네. 또는 뭐 저 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네, 네, 네. 아우르면서 하는 멋진 논문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좀 뿌듯했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이 허생의 어떤 매점 매석 독점에 대해서 한번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조선 후기 사회를 한번 좀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 또 한번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